안녕하세요. 해시드 대표이사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어떤 활용 사례들이 실제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마 많은 한국인들께서도 익숙하신 그림일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미술책에서 이 그림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따뜻한 농촌 마을의 풍경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평론가들이 프로파간다적인 굉장히 위험하고 선동적인 그림이다라는 그런 비평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세 명의 여인들은 그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 남아있는 이삭을 주어서 가족들에게 가져가야만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최하층 소장민들의 어떤 힘들었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좀 놀랄만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림의 한쪽 편을 보면 곡식을 가득 실은 어떤 집마차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지주의 창고로 가는 듯한 마차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그림의 한쪽 편을 보면 말을 탄 관리자가 이 모든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200년 정도 전의 상황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 모델이 굉장히 잘못 만들어져 있어서 대지주는 굉장히 쉽게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돈을 벌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소작농들은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의 돈밖에 못 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가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회사가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풍자화가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상당 부분의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가 됐던 창업자와 투자자와 소수의 자본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모델에 대해서 좀 추상화돼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노조가 생기고 그다음 노동자와 주주 집단 간의 다양한 갈등 관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이율 배반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가치는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총 생산의 가치는 두 가지 종류의 영역으로 쪼개서 떨어지는데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그 임금을 포함한 비용이 그 한 가지 그 비중이고요. 거기서 남는 모든 것들은 이제 영업이익이 돼서 회사에 쌓이거나 혹은 배당이 되거나 미래 가치에 적립이 돼서 결국 여기에 대한 그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주주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모든 상장사들도 보통 그 좋은 회사다, 투자할 만한 상장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회사들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높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 구조를 계속 짜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원들이 주주가 아닌 경우들에는 이 양쪽 집단 간의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굉장히 기막힌 발명품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스탁옵션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한 테크 스타트업들이 초반부터 스탁옵션들을 잘 발행하면서 최고의 인재들이 각자의 회사를 창업하지 않아도 이런 거대한 회사, 그 당시에는 거대하지 않았지만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초기 참여자로서 주주로서 회사에 참여하면서 함께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거대한 IT 회사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빠져있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회사들은 이 회사의 가치를 직원들이 만드는데 대부분 기여했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최근 들어서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생태계에서는 이 플랫폼에 있는 참여자들, 플랫폼에 기여하는 이 생태계의 사람들과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가치를 플랫폼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로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 업사이드를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이 주식회사 모델이 언제 발명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불과 4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식민무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명을 해냈던 개념이 바로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당시에 이제 식민무역을 할 때 대항해 시대에는 굉장히 위험한 종류의 무역을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선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그 신대륙으로 배를 띄워 보냈을 때 몇 년이 지났을 때 몇 달이 지났을 때 몇 대나 살아서 교역품을 가득 싣고 돌아올지 누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무역 활동에 대한 나의 지분율을 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개념으로서 지금의 주식과 주식회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됐던 거죠. 불과 400년밖에 되지 않는 동안 이런 식으로 경제 모델이 바뀌었다면 향후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공동체 모델인 주식회사 모델이 다시 한번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우리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형태로 유지했던 발전시켜왔던 경제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은 주주라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서 협동조합의 주식을 가지고 거기서 남는 이익을 배당받아가는 주체들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각자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지만 하나의 협동조합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와 브랜드 아래에서 더 시너지를 내고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낸 다음에 내가 기여한 만큼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의 모델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협동조합의 모델은 이제 시골이나 도서 지역으로 가야지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도시 지역에서는 자본주의 회사, 주식회사 제도의 효율성에 굉장히 밀려버렸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블록체인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의 개념 중에 하나는 이 협동조합의 이상적인 개념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기여한 만큼 참여자들이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현대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처음 등장하는 프로토콜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일 것 같아요. 프로토콜을 그대로 번역하면 규칙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일단 외교 같은 공식 행사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형식 체계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의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따라서 지켜야만 하는 어떤 형식 체계를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공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과학 연구나 실험을 할 때도 항상 따라야 되는 규칙이나 그런 프로세스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실험은 항상 반복해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토콜을 따라야만 제대로 된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컴퓨터공학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다 프로토콜화돼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어떤 알고리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명령문이 실행되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우리가 IT 기술과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기업의 체계에서는 그다지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비즈니스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는 그다지 프로토콜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은 내가 일한 만큼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올해 이번 달 열심히 일을 하면 내년에 내가 더 월급이 오를 수 있을까? 혹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투명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35 술자리에 모여서 이제 회사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혹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이런 계약을 맺는 그 과정들도
그다지 프로토콜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보통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떤 규칙 기반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우연히 어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실제로 내가 어떤 기회를 우연히 찾아냈거나 그런 이제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인위적인 도움이나 우연에 기반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치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자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2만 부를 넘어서서 이제 역사상 최고의 가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최초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프로토콜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비즈니스 조직들은 그다지 프로토콜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프로토콜로만 동작하는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네트워크 경제 조직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구조와는 상반된 영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비트코인에서 일하고 있는 어떠한 직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표가 없고 창업자가 여전히 누군지도 모르지만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은 잘 동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과 국가와 금융기관들까지도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순간은 그 누구나 비트코인의 운영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반대로 채굴을 그만두는 순간 비트코인의 운영자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개방화된 형태의 운영 조직입니다. 어떤 회사와 기업이나 금융회사들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거래 내역이나 네트워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은 없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트랜잭션을 보내는지를 역사상 모든 트랜잭션의 내역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누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개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물 자산을 금융기관이나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보관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그 금융 네트워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만들어지고 금융산업이 발전됐던 이 모든 기반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금융 라이센스라고 하는 규제 아래에서 금융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들만 금융 데이터를 취급하고 이들의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금융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폐쇄적으로 금융산업이 만들어지고 유지됐다라는 데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일례로 우리가 미국에 어떤 돈을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프로세스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만 있으면 직접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은행이나 금융기관 네트워크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특징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발행되고 있는 달러나 원화 기반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 그러니까 법정화폐의 가치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토큰들에 대해서도 지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해당 국가 내에서든 혹은 크로스보더로든 아무런 마찰과 수수료 없이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금융회사, 특히 결제회사들이 맡고 있는 큰 변화는 마치 카카오톡이 등장하기 직전에 통신사들이 문자 서비스로 수십 원에서 많으면 수백 원의 그 비용을 받고 있던 그 생태계가 무너지기 직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문자 서비스가 운영되던 방식을 보면 국내에서는 통신사 3사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망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API만 맞춰놓은 어플리케이션을 양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사진이나 영상이나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개념 증명을 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비즈니스를 키워온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존재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국내에서는 카카오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금융 네트워크에서조차 풀리기 직전 상황까지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보상이 부여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객관적이고 이제 공정하게 보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제공했는데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시레이트를, 그러니까 이 채굴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한 만큼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채굴 활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달러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주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다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수의 이런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개방형 협동조합의 형태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창업했던 사토시 나카모토,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들도 마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어떤 뭐 창업주의자 혹은 어떤 운영자로서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수료의 몇 %를 자기가 무조건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요. 비탈릭마저도 이더리움의 채굴기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데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 순간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프로토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프로토콜 기반으로 돌아가는 네트워크 형태의 경제 조직들은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형태의 모델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주와 노동자의 어떤 구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를 함께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서 이 네트워크 활동에 기여한 만큼 함께 만들어낸 가치를 보상받아가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운영해 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비교하면 굉장히 선명하게 경제 모델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회사의 형태가 모두 잘못됐고 앞으로 사람들이 운영하는 모든 경제 모델은 극단적인 이런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에서도 몇몇 가지 부분을 개방화시키고 그다음에 생태계에서 참여하는 커뮤니티에게도 마치 주식 같은 그런 보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줄 수 있는 영역들을 고민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프로토콜화를 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개방화된 생태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면서 더욱 빠르게 플랫폼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경제 모델이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순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중앙화된 경제 모델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들 그리고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하나같이 플랫폼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플랫폼 경제 모델에서 회사는 플랫폼까지만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물건이나 혹은 서비스를 유통하면서 더욱 큰 경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지 않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우버가 직접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있고 에어비앤비가 호텔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각각의 섹터에서 모든 사업을 직접 하는 회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회사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플랫폼 경제 모델은 많은 영역에서 단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랫폼이 취하고 있는 거대한 수수료에 맞서서 참여자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인 에픽게임즈가 애플 스토어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애플 스토어 생태계에서 탈퇴를 하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고요. 또 거대한 플랫폼 회사들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의 규칙, 알고리즘, 비용 체계를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도 검색 알고리즘, 노출 알고리즘, 기사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을 바꿨다가 공정위원회한테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회사도
수수료 체계를 바꿨다가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롤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플랫폼 회사들은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사회와 국가로부터 공공재에 가까운 영역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거버넌스를 만들고 운영하기보다는 커뮤니티와 함께 개방형 거버넌스를 만들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형태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이르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거대한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이 플랫폼의 초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업사이드를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많은 자성의 목소리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유경제 업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2018년 가을부터 우리 플랫폼에서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버의 경우에는 드라이버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집을 공유하고 있는 쉐어링 호스트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눠줄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것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요구가 불과 이제 지난달에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월급의 15%까지는 그 플랫폼의 주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쉽고 확장성 있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주식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데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고요. 결국 디지털화된 증권, 그러니까 시큐리티 토큰의 형태로 이 수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쉽게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또 이 참여자들끼리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디지털화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할 거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많은 문제의식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저희 해시드가 하고 있는 일도 이 블록체인 기반의 거대하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에서 과거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중앙화된 플랫폼 회사들을 더욱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초기 기업들을 찾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사례인데요. 미국 SEC에서도 지난달부터 그 테크 회사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부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큰 폭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에어비앤비가 IPO를 위해 SEC에 제출한 파일링을 보면은 토큰화 암호화폐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어비앤비도 향후에 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암호화폐와 토큰화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생태계에 그 다양한 업사이드가 있는 에셋들을 부여하면서 더욱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극단적인 실험이 블록체인 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큰 주식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까지도 차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경제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프로토콜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메이크라고 하는 서비스는 보이스루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막 번역 플랫폼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8,000명이 넘는 유튜버들이 자메이크의 그 탈중앙화된 자막 번역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로만 스트리밍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언어의 자막을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시청자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많은 유튜버들이 자막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자막을 만들 때 전문 번역가에게 맡기게 되면 첫 번째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자메이크에서는 단 한 명의 자체적인 번역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위에서 수많은 번역가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번역 작업을 나눠서 하고 그것들을 분산화된 방식으로 검수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방식으로 한 명이 번역할 때보다도 훨씬 빠르고 싸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테크 회사의 노동자들이
주식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랑 같은 맥락으로서 이제 비상장 회사의 주식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그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고자 샌드박스 라이센스를 통해서 세 개의 회사에게 비상장 주식 거래를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거래소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회사들의 비상장 주식이 잘 유통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야놀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무신사 뭐 이런 회사들의 주식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태계에서 주식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초기 기업에 합류했던 직원들이 스탁옵션을 이제 그 실제로 판매할 수 있을 때, 혹은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어떤 그 주식 물량들이 유통이 주로 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이런 프로토콜 경제 개념이 활성화됐을 때는 이런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서 초기에 플랫폼에서 참여하고 기여했던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아도 약간씩의 주식들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런 비상장 거래 생태계를 통해서 유통하면서 가치를 더욱더 키우고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주식과 시큐리티 토큰들이 돌아다니게 됐을 때 필요한 것들은 더욱더 개방화된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직접 민주주의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옥소폴리틱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정치의 문제를, 그러니까 100% 대의민주주의로만 돌아가면서 정치인들이 직접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데이터 기반으로 현명하고 그 차분하게 토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고자 하기 위해서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그것들을 정치인들이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도 결국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남겼던 데이터와 의견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 경제가 만들어질 때 현재 이미 블록체인에 온보딩되어 있는 프로토콜의 세계에서 현재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는 자산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금이나 오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상품의 토큰들, 그 다음에 BTC나 뭐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증권형 토큰이나 혹은 다양한 사회 유틸리티, 상품권들, 그리고 거대하게 만들어질 그 가상세계와 게임에서 만들어지고 교환될 논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NFT 자산들도 이 하나의 프로토콜 경제에서 쉽게 유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 자신의 적성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의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더욱 손쉽게 나에게 더 좋은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네트워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화된 마찰 없는 네트워크 경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와 사람이 맺는 계약,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은 점점 더 프로토콜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함께 업사이드를 만들어가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고 더욱더 마찰 없이 다양한 결제의 매개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제가 저희들은 프로토콜 경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미래가 다양한 규제 변화와 함께 이미 우리 눈앞으로 다가와 있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 산업이 만들어갈 프로토콜 경제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